이거는 모르면 손해볼 수 있어요. 이거 썸네일인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토부 요정 뭐랄까? 오늘은 함량 뭐랄까? 오늘은 함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네, 함량과 또 순도에 따른 다른 점. 저 그거 궁금했어요. 음. 저는 18K, 14K,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24K. 그게 퍼센티지인지 음. 아니면 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음. 그게 궁금했어요. 일단은 이 캐럿이 K와 C가 있어요. 앞에 그 철자가. 근데 캐럿은 그 함량을 말하는 거고, 앞에 C는 무게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보통 다이아몬드 1캐럿, 2캐럿 하죠. 그때 그게 그 캐럿이 무게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그 14K, 18K 그 K는 같은 똑같은 캐럿인데 함량의 단위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세아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 일단은 함량이네요? 네, 함량이죠. K가 24등분을 나눈 걸 말해요. 그래서 1캐럿 하면은 24분의 1이 그 순금의 함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와우. 24K 하면은 24가 꽉 차 있으니까 오케이. 이론적으로 100%인데 이게 100%가 안 되니까 정제가 그래서 99.99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K는 이제 뭐 58.5%, 나머지 10개는 이제 합금이고 순금이 가장 밀도가 높아서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순금의 장점이라 한다면 일단 높은 순도라서 이렇게 환급성이 되게 뛰어난 제품, 그 자산 가치가 높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저희 어른들이나 혹은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더 순금, 골드바, 뭐 덩어리금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또 아이들 돌려면 이제 주는 게 그치, 의뢰 그치, 순금이고. 그치, 그치. 근데 이게 장점이 딱 그런 뭐랄까 높은 자산 가치인데 또 물가 상승률보다 항상 높아요. 얘가 금가 오르는 게. 일례로 제가 22살 때 처음 이제 이계통에 들어왔을 때 22년 전, 23년 전인데 그때가 순금 시세가 4만 원 언저리였어요. 잠깐만, 순금 시세라고 하면 보통 양이 얼마인가요? 3.75g이고 어려워. 이 한돈이 우리나라 기준이야. 보통은 이제 외국은 이제 그 온스라고 하잖아. 온스. 온스는 되게 저도 복잡한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3.75g 이게 한돈이거든요. 이 기준이었을 때 23년 전에 4만 그때가 원? 4만 원에서 4만 2천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그 뒤 이제 지금 현재 시세가 30만 원, 36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거의 9배 뛴 거야. 그게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 같아. 짜장면이 나 그때 쌌던 게 1,100원이었나 그래서 1,100원이었는데 지금 8,000원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한 10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가지고 있을수록 계속 오르는 건가? 보통은 그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뭐 희한하네. 이게 금이 시세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면서 이게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그때 옛날에 그 금태환이라고 해서 달러에다가 그 금을 1대1 고정시켜서 발행하는 기준이 있었거든. 이게 약간 경제 용어인데 1달러당 뭐 얼마의 금을 바탕이 되어야 1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미국의 브레튼 우드 체제인가 그 금태환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금이랑은 이제 상관이 그쵸. 없다. 그게 금본위제라고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금에 상관없이 달러가 발행되니까 얘가 이제 그때부터 금만의 가치가 세상이구나. 올라가는 거죠. 다이아는? 다이아는 뭐 시세? 다이아도 금처럼 시세가 계속 오르는 추세야? 아니면? 다이아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오브 다이아몬드 기준이 그때 GIA 거였나? VVS1 가장 좋은 등급의 그 다이아가 20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0만 원 초반, 중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이아몬드도 분명히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그 랩그론 다이아몬드라는 게 나오면서 그 합성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 똑같거든요. 그냥 인공 다이아몬드, 사람이 만든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요즘 그 기술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이게 지금 이 시장을 잡아먹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얘가 되게 싸게 나오거든요. 저희 제품들도 거의 90% 이상의 랩 다이아를 많이 선택하긴 해요. 아예 차이가 없나 봐. 네. 그래서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가 자산 가치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보관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치. 지금은 거의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의 금이 많이 와. 선호되죠. 그래서 금이 되게 비싼 게 이유가 뭐냐면 뛰어난 보존성. 이게 어디 가서 바닷속에 오래 있어도 바는 거의 안 일으켜. 염산하면 안 녹을걸? 그리고 뭐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이 질량이 되게 뛰어나게 보존이 돼. 뭐 다른 것들 뭐 옛날에 우리 조개 껍데기로 화폐했잖아. 그거 다 부서지지. 뭐 뭘로 지폐는 뭐 또 오래되면 낡지. 그 나온 게 디지털 화폐인데 디지털 화폐는 이제 나온 거니까. 그리고 뭐 그 나머지 모든 유행 것들은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금이 이제 남게 된 거고. 이게 금을 되게 얇게 피면 0.02mm까지 퍼지는 금 먹는 식용금 있지? 그거 되게 얇은 거야. 예. 그런 것들도 보면은 그래서 금이 되게 뛰어난 보존성과 환급성. 이게 모아놓고 녹이면 다시 금만 남잖아. 이것들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이 되게 인류적에서는 가장 비싼 자산가치 보존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 금이 생각해보니까 참 활용도가 높은 걸로 돼지도 만들 수 있고 거북이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해봤어요? 돼지 거북이 만드는 거야? 보긴 많이 봤죠. 네, 저는 쉽진 않죠. 저는 중물기사는 아니고 조각사예요. 조각기사. 그래도 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24K 장점이 이제 그
높은 항공성인데 단점은 이게 다양한 디자인을 꾸밀 수가 없어요. 24K는? 왜냐면 물러 좀 너무 모르지.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거 왜 이렇게 깨물잖아요. 2로 들어갈 만큼 이제 쑥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깨물면은 아주 쑥하지 않습니다. 살짝 들어가야죠. 깨물어갔다 이빨 나갈 뻔했거든. 순금일수록 좀 물렁물렁하다. 그래서 두꺼워도 이렇게 좀만 하면 반지가 이렇게 휘어 있을 거야. 또 두 번째는 무르다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에 이제 세팅하는 게 되게 좀 권하진 않아. 잘 휘니까 알이 툭툭 빠지거든. 이게 보통 다이아몬드 넣을 때 이렇게 금을 그냥 물려놓는데 이게 벌어지잖아. 그렇겠다. 휘니까. 그럼 툭툭 빠져.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색깔. 너무 누래. 누런색이요? 노랗다 못해 누래. 그래가지고 이게 다양하게 세팅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면 뭐가 제일 세팅하기가 좋아?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나는 합금이라 생각하는데, 합금. 합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24K 제외한 나머지 그 K들. 예를 들면 18K면 75%가 순금이고 25%가 합금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25%의 합금에 따라서 그 반지의 색깔이 달라져. 예를 들면 25%가 이제 보통은 뭐 은, 구리, 아연, 뭐 니켈 이렇게 섞여 있더라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리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제 이게 로즈 골드가 되는 거야. 니켈 비율이 좀 높다. 그러면 이제 화이트 골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합금의 그거거든. 아니 왜 예전에 한참 로즈골드가 엄청 유행했었을 때가 있어. 한 10년 됐나? 한 8년 됐나? 모든 사람이 다 로즈골드. 야, 우리 첫 영상도 그 얘기 거 했다. 나 처음 유튜브. 그랬어? 첫 영상. 너 그때 너가 있었고 비 온 날에. 근데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아연과 충격적입니다, 지금. 구리, 은, 그리고 좀 이제 니켈 이렇게 섞이는데. 그러니까 원래 색깔을 반영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음. 이거 재밌네. 음. 이거 재밌네. 그럼 이거는? 뭐? 지금 이거 제가 오빠 가게에서 하나 너무 색깔이 특이해갖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아이보리? 아이보리 골드, 뭐 샴페인 골드, 또 웜 골드, 뭐 베이지 골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백금도 아니고 내가 아는 금도 아니고 로즈 골드도 아니고. 이게 좀 역사가 좀 재밌는데 원래 아까 제가 말했을 때 그 니켈 비율이 높아지면 화이트 골드가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 화이트 골드가 원래는 정확히는 화이트 골드가 아니에요. 이 색깔 나와요. 딱 이 색깔. 약간 노란빛. 근데 여기서 한번 도금 입힌 게 이제 화이트 골드가 되는 거야. 이게 도금을 해야지 이 색깔이 나오는 거야. 금인데 그거를 노란색을 하얀색으로 어떻게 만들어? 물감을 아무리 섞어봐요. 그치? 그치. 그래서 도금을 입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화이트 골드 나오게 된 내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제가 20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그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백금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한데 그때가 이게 너무 비쌌어. 백금이 이거야? PT라고 따로 있어. 내가 그건 뭐야? 이전에 미국 영상에 설명하긴 했었는데 이 PT라고 해서 플래티늄이 따로 있어요. AU 금과 다른 금속에 금이 있어. 금이 아니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냥 다른 금속인 건데 금보다 농점이 두 배 정도 높고 가공하기 되게 어려운.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그 순금이 4만 원 이렇게 할 때 시절에도 걔는 10만 원인가 했을까? 15만 원인가? 이거에 대한 그런 예쁨이 금이 못 따라가니까 아무리 섞어도 이게 화이트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된 게 화이트 골드인 거야. 그래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 베이지 골드, 이 샴페인 골드라고 하는 컬러가 없었어. 상품성이 나와도 그냥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니까. 근데 이게 요즘 근래 한 10년 들어서 되게 확 많이 올라오게 된 계기가 금 가치가 되게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비싼 거야. 얘는 아직도 시세가 똑같거나 좀 떨어졌을 거야. 다이아처럼. 플래티늄이. 근데 금이 워낙 높아지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좀 뭐랄까 상품성이 생긴 거야. 귀하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신기하네. 그래서 이게 14K라고 적혀있는 모든 화이트 골드의 특징이 착용하다 보면 이 도금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샴페인 골드처럼 돼가요. 원래 그래. 그렇겠지. 왜냐면 겉에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진짜 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원래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화이트 골드를 내려면 이제 다시 도금을 하거나. 그래서 그 화이트 골드 가끔 누가 끼면은 알러지 생기잖아. 그래요? 가끔 막 피부에 뭐 나오고 막 그런 분들 계시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니켈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니켈이라는 성분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또 해결된 게 니켈 대신 파라듐이라는 금속을 섞는 경우도 있대요. 들어봤어요. 네. 파라듐 섞으면 살짝 색깔이 좀 더 뭐랄까 조금 더 화이트라기보다는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고 해요. 어떤 아까 느낌이야? 회색 톤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와, 이게 근데 너무 재밌다 이거. 그래서 이게 니켈 성분 대신 이게 파라듐이라는 게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또한 또 알러지가 생기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일례로 얼마 전에 반지 사러 오셨는 분인데 거의 다 올라오더라고. 다 올라와. 진짜 신기하다. 옐로우 골드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 그 만약 24K를 끼면 괜찮고? 그분 또 우리가 백금 샘플 있거든? PT 샘플? 그분도 안 올라왔어. 그래서 그분은 백금 아니면은 이제 순금을 해야 되는 분인 거지. 그냥 여기 빨갛다니까? 이렇게 좀 긁고 2분만 지나니까 빨개지더라고. 너무 신기해서 나 금의 알러지 처음 봤어. 보통은 금 알러지가 없거든. 그래서 합금색에도 그 알로이도 알로이가 뭔데? 합금.
만약에 75%가 금이면 25%가 합금이잖아. 이게 알로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 알로이도 그 만드는 회사마다 다 달라. 특징이 있어. 이게 금을 녹일 때 보통 저희들끼리는 화이트 골드가 금이 잘 끓는다고 말하거든요. 금을 끌고요? 끓는다. 아, 이게 그물을 불 끓는다. 때 이게 기포라고 해서 이게 금이다, 이게 금속이다 보니까 높은 금이 이렇게 뽕뽕뽕 올라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올라오다가 이게 중간에서 굳어버리면 반지가 속에 이제 기포가 있는 거야. 여기 반지 안에 쪽쪽 장기포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만약에 가공을 하잖아? 만약에 뭐 광을 내거나 빵꾸 나겠네요? 그럼 이게 푹 주저앉는 거야. 막. 이거 죽여야 돼. 진짜 어렵다. 처음에 모르고 막 시작했다가는 돈 엄청 날리겠네요. 이게 세공하는 것도 가공하는 것도. 그래서 뭐 혹시나 뭐 만든다고 하시면 뭐 당연히 기술 먼저 배우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징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물 이렇게 하시는 저희는 주물 기사님이 하시는 주물. 주물. 이거 물을 녹여서 붓는다. 그분들은 정말 기술자들은 정말 예술을 잘해. 정말로 거의 뭐 주물 거의 신 느낌처럼 죄송합니다. 그 주물의 그런 인간 신 느낌처럼 정말 잘해요. 약간 미세한 온도 차이로도 장인들이죠. 달라요. 음. 예를 들면 그것도 있잖아요. 18K, 14K가 뭐 강도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18K가 더 무르다. 왜냐면 함량이 높으니까. 근데 이건 이론적인 맞아요. 근데 이게 기술에 따라 달라? 주물을 이제 붓고 식히는 시점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요. 더 단단하게 될 수도 있고, 더 약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주물 작업하고 딱 18K 나왔는데 반지를 딱 찌면 뭐 땅 하고 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딱딱해? 이건 잘 알아요. 만든 거다. 주물 장인이 만졌다. 잘 만들기보다는 되게 너무 딱딱하다 정도죠. 이게 못하다 잘했다는 기준은 워낙 사람마다 달라서 누구는 이게 딱딱하게 작업이 더 편하고 누구 좀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한 거예요. 너무 딱딱한 경우는 막 와 발이 이제 다이아몬드 잡을 때 이게 안 구부러져. 다이아몬드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뭐 그럼 만지기가 되게 어렵네. 그치. 그래서 합금 같은 경우는 그런 알러지의 단점이 있고 장점은 이제 다양한 다이아몬드 세팅이나 그냥 조금 쉬하다. 그리고 또 다양한 디자인 할 수 있는 색깔부터 다이아몬드 세팅할 수 있는 것들 가장 보편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썸네일인가? 이거 모르면 손해 본다. 사기 당한다. 큰일 날 수 있어. 맞아. 사기 당할 수도 있어, 진짜. 이게 뭐냐면 그 금이 아닌 다른 금속에다가 도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 같은 거지. 근데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아마 대부분의 나라가 이게 함량을 각인을 해야 돼요. 안쪽에. 예를 들면 18K면 18K, 예. 24K, 24K, 14K, 14K. 예. 이 함량을 속여도 안 돼. 예. 정확하게 그걸 함량을 넣어줘야 돼. 보통은 안에 써져 있다. 네. 보통 14K, 18K 혹은 585, 750. 이게 750은 함량 표시예요. 75%가 순금이라. 그러니까 18K가 동일한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함량 각인이 있는데 옛날 거, 보통 한 3, 40년 전 거에는 그런 게 이제 아직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얼리라고 했을 때는 팔 때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나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인데 각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 팔 때 우리 사기 많이 당했어 할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금이 아닌 것 같은데 금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팔 때는 옛날 것 같은 경우는 꼭 그 감정을 한번 해보시고 팔기를 권해드려요. 그렇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아닌 은이나 뭐 브라스, 신주라고 하죠. 신주 이런 곳에 겉에다가 그 도금 입힌 요즘 주얼리 있어요. 많이 아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18K 그리고 GP 혹은 GF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금이 아니에요. 도금했다는 뜻이거든. GP는 골드 플레이티드라고 하고 GF는 골드 필드라고 하더라고. 이게 약간 뭐 표현으로는 뭐 두껍게 입히느냐 얇게 입히느냐 이 차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두 개는 어쨌거나 도금이다. GF는 도금. 금이 아니야.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완벽한 금처럼 보여도 이게 그거 가면 금 아니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걸 항상 보셔야 돼.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예를 들면 뭐 인터넷 봤는데 금 18K라고 썼는데 뒤에 조그맣게 써놓고선 금인데 너무 싼 거야. 금 샀어. 근데 걔들 속임은 아니거든. 속임은 아니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말장난 같긴 하지만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표현한 거니까. 겉에는 18K가 있거든. 응. 그러니까. 18K 뒤에 조그맣게 써 있으면 그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당신의 금을 확인해보세요. 네. 확인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금으로 투자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 반전문가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와 막 돌반지 막 돌두꺼비 막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은 금 무게랑 비슷한 걸로 섞으면 혹시 완전히 속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근데 저울 속임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또 이쪽 계통에서는 그 순금을 하는 그 시금석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금석에 긁고 용액을 부으면 이게 금인지 아닌지도 볼 수 있고 또 저희 계통은 그 금에 대한 그 매입에 되게 조심스러워서 거의 다 분석 의뢰를 해요. 네. 굳이? 네. 해야죠. 왜냐면은 이게 순금이어도 이게 99.9인지 99.5인지 이게 또 있어가지고 미세한 함량 그런 거 속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 사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아서 되게 조심을 하니까
반지 같은 거를 사고 팔 때는 한번 잘 주의해서 그럼 하시는 또 게. 질문 있어요. 음. 이게 24K임을 증명하는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도 있어요? 정품 확인서 같은 건 우리가 봤는데 네. 정량 확인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일단은 그 정품 확인서는 그 업체마다 발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완전한 신뢰를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정량 말 그대로 정품 이렇게 공인된 국가라기보다는 저희 단체가 있는데 태극마크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동그란 원에서 이렇게 태극마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거미 마크가 있거든요. 예. 그게 새겨져 있으면 저희들끼리도 의심 안 하고 매입을 해요. 그 마크를 찍어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순금인데 이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겉에만 순금을 한 두껍게 하고 속에를 다른 걸로 튀어넣는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못됐네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화계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반대를 쫙 잘라가지고 속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도 가끔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쪼개는 검사 아니면 쪼개지 않은 거 쪼개요. 쪼갠 거. 쪼개요. 잘라가지고 보고 새? 파괴? 파괴 검사? 파괴 검사? 파괴신? 네. 오케이. 아니 파괴신 조심해야 되고. 그럼 이제 K는 좀 알았어요. 응. C는? 다이아몬드 캐럿 중량. 이건 중량이죠. 보통은 크기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중량이고요. 이게 그 캐롭이라는 나무의 씨앗이 되게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대요. 말도 그래서 안 돼. 그 1캐럿의 단위가 한 씨 하나의 무게랑 동일했던 것이 이제 1캐럿의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1CT라고 해요. 1CT, 1캐럿. 앞에 글자랑 제일 뒷자를 땄네요. CT. 그런가 봐요. 예. 그러면은 몇 캐럿이 통상적으로 음. 많이 상용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상담한 기준으로는 0.1캐럿, 1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10분의 1캐럿이 10부가 모여서 된 게 1캐럿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단위했을 땐 1부. 0.1CT라고 하죠. 1부 아니면 3부가 저희 쪽에서 가장 수요가 많고, 그리고 뭐 좀 크면 5부까지가 수요가 많고, 아직 저는 제품에 캐럿이 없어가지고 캐럿을 한 번도 판매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1캐럿 프로포즈링 되게 흔한. 저도 그러고 많이 하더라고요. 봤어요. 예. 미국 뭐 캐나다 이렇게 거기서는 응. 무조건 크면 클수록 거기는 프로포즈 문화가 되게 우리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더 엄청 중요해요. 왜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할 때 약혼의 개념이 되게 있고 결혼의 개념이 되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더 되게 신기했던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별로 캐럿을 많이 쓰는 나라가 있고 우리처럼 쪼개가지고 작게 쓰는 나라가 또 있고 다 문화마다 다르겠네요. 근데 해외에서도 우리처럼 부도 많이 써요. 부. 네. 부 너무 예쁜 말이다. 부. 1부. 1부, 2부, 3부. 2부. 보통 또 2부랑 4부, 6부 이런 단위 잘 안 써요. 1, 3, 5 캐럿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 사이즈 2부나 뭐 4부나 이런 사이즈들은 리세팅할 때 되게 애먹어요.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1부는 그러면은 큰 다이아를 10개로 쪼개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고만한 사이즈는 다 1부라고 부르는 건지. 뭐 둘 다 맞긴 한데 보통 이제 원석을 캐잖아요. 그럼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만한 거에서 가장 최대로 깎아낼 수 있는 크기를 먼저 제가 알기로는 그치. 건져내고 나머지 부스러기로 이제 1부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보츠와나 강산에서 세 번째 1000캐럿 넘는 원석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가공하면은 되게 많이 깎일 거예요. 쓸데없는 부분 잘라내고 이게 모양 흡thể 갖추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컷에 대한 또 기준이 또 바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원석이 길쭉하게 생겼으면은 약간 오버컷이라고 해서 길쭉하게 깎는 게 제일 유리하고 다이아몬드 동그랗게 나왔으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브릴리언트 컷이라고 해서 이게 다이아몬드 형태를 말하는 그게 가장 유리하고 원석에 따라서 뭐 사각을 깎아야 될지 이게 그 가공하시는 분들이 그걸 본대요. 전문가신 분들이. 그래서 그거 하나 깎아내는데 막 몇 년 걸리는 분도 계신데요. 이거 하나. 최대 살려야 되니까 일단.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다이아몬드 우리도 작업하다가 다이아몬드가 깨진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너 다이아몬드 되게 잘 깨져요. 생각보다. 말도 안 돼.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제일 그 강력한 물질 아닙니까? 경도와 강도의 차이인데 경도는 다이아몬드가 정말 센 건데 강도에서 조금은 약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세지도 않아요. 강도는 이제 충격에 대해서는 되게 약해요. 다이아몬드가. 저도 좀 많이 깨먹었거든요. 왜 그랬어요? 작업하다가 툭 치면 이렇게 딱 하고 깨져. 이게 일정 그 각도에서 치면 다이아몬드가 쩍 하고 갈라져요. 근데 이 긁는 힘 있죠. 앞에서 늙어서 긁는 그런 경도는 기수도 안 나요. 그래서 이걸 들고 보통 왜 쇠나 이런 거 자를 때 다이아몬드 쓰잖아요. 공업용 다이아몬드. 이게 다 깎이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 작업하다가 다이아몬드가 깨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면 뭐 1캐럿이 깨졌어. 근데 옆에가 살짝 나갔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가공해서 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나머지 살리겠지. 나머지 그냥 가루같이 이건 거의 살 수 없는 정도의 크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그러면 말아먹었네요. 근데 나는 큰 거 안 말아먹었지. 대부분 나 스부 다이아라고 있어. 멜리아 다이아몬드 막 1.1mm 막 이런 거 있지. 부도 안 되는 그 링 막 그런 사이즈들. 그런 건 내가 수도 없이 깨먹었지. 잘 깨지는구나 다이아가. 금이 짱이네. 금 금이- 갖고 있으면 뭐 계속
계속 가치도 올라가고 이제부터 금을 바꿔야겠네요. 근데 그게 일반 분들이 깨트리기는 어려워요. 일상에서 깨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렇게 해서 안 깨진다니까요? 망치에서 안 깨져요, 이게 잘. 일단 금이 감싸고 있죠. 금 그치.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있는 반지에서 다이아몬드 깰 때 있잖아요. 진짜 해먹어요. 저희도. 정말 안 빠지고 안 깨져. 안 깨지는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저희는 깨트릴 때 보통 이제 반지 옆에서 잘라내가지고 벌린 다음에 잘 빼는 형태를 취해요. 그냥 망치로 때리면 망치가 망가지니까 이게 연장이 깨져요, 연장이 막. 연장이 깨져. 거의 불가능하다. 다이아가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공해놓은 주얼리에서는 불가능하다. 거의. 그래도 만약에 성공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졌는지. 네, 뭐 이런 미포 같은 걸로 잡았을 때 해도 미파 이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그 혹시 세라님도 옛날에 가수를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연습할 때 뒤에서 누가 지켜보면 괜히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게 있어요. 지금은 좀 다른데 옛날에는 그 중상인이라고 해서 손님과 그 매장의 중간 연결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개인 손님이나 혹은 소매 매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주문을 받아와서 여기서 떼어서 파는 약간 중간 도소매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개인 주문이 많으니까 손님들 이 사람이 뭐 1kg 주문을 받아왔어. 여기서 이제 금이랑 틀을 사서 이 사람 다이아 사가지고 하면은 이 유통구조를 자기가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걸 들고 와서 직접 우리한테 오는 거야. 굴집주한테 오는 거야. 와가지고 다이아 감정서 주고 이거 여기다 이제 세팅해 주세요 하고 주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걸 뒤에서 반이 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할 때 일이 너무 안 돼. 지켜보고 있으니까 괜히 실수를 하는 것 같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안 볼 수도 없죠. 왜냐면 그쵸?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을 믿을 수는 옛날에는 없으니까. 다이아를 막 바꿔치는 경우도 꽤 있었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는 거지. 주얼리의 세계는 사람의 삶과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네. 어. 그 본능, 어. 믿지 못함. 지켜보면 재밌죠. 예, 무서워요. 근데 재밌다 오빠. 이게 내가 원래는 관심이 많이 없잖아. 나는 이제 주얼리랑 좀 동떨어진 사람이고 아무래도 토브는 결혼 반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살 일은 없겠다. 오빠는 참 좋은 오빠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결혼해야지. 왜 그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좀 팔아주고 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과정을 들으니까 역시 모든 분야는 전문 분야는 다 깊이가 있구나. 그냥 모르고 쓸 때랑 알고 보는 거랑 이제 좀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 시리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감사합니다. 나 K는 코리아인 줄 알았어. 그래서 한국 그런 뭐랄까 표준 기억인 줄 알았어요. K마크처럼.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해외에서는 K면은 확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전세 공통이더라고. 그래서 뭐 토브는 뭐 정직하죠? 네, 그럼 뭐 속이면 혼나요? 큰일 나요? 속이면 범죄예요. 속이면 제가 직접 네.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얼리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막 난리 났더라고요. 아침부터 막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분은 뭐 새로운 인포메이션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재밌지 않냐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조대꾸림. 조대꾸알. 부탁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